또 앞으로 독창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연구로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과학의 시작은 일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가까운 분야였다고 합니다. 네, 본래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이 과학과 기술이요. 19세기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결합해서 발전해 나갔잖아요. 네. 특히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그 승패가 과학 기술력에 의해서 판가름됐고요. 그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말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과학기술력은 자연스럽게 국력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의 핵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에 연구에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통합연구회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제가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산하에 25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틈나는 대로 그 출연기관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갖고 있는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야기를 듣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계 말고도 그 학계나 산업계에서 이 국가과학기술연구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한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국력 향상에 직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출연 연구기관이 25개가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따라서 25개 연구기관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기관장을 선임한다든지 그 각 기관이 매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사업과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또 연구기관이 1년 동안에 거둔 성과를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은 R&D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연이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단일 창구에서 네. 그 요청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통합기구의 첫 수장을 맡으신 거죠?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가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럽 우주국에서 왜 발사한 탐사선 로제타호라고 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 해성 착륙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10년 8개월 동안에 65km를 갔고 네. 20년간 1조 9천억을 달렸어요. 그 투입을 해서 한 큰 사업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예, 그게 착륙했다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냐, 이걸 규명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얻을 걸로 생각되는데 결국 인간은 우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또 과학기술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네. 건강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뭐 예를 들면 TV나 세탁기나 스마트폰, 뭐 교통수단들, 예를 들면 자동차나 비행기들, 이거 전부 과학기술의 소산물입니다. 특히 그 페니실린이라는 균을 발견해가 항생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30년 조금 넘었는데 불과했는데 그것 때문에 30년 이상 연장되었다 그런 것은 과학기술이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모두에서도 뭐 언급하긴 했지만 이 과학기술하고 국력, 국가의 힘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이 네. 다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적인 부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선진국의 예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육성을 해야 되고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한두 가지만 더 들면요. 네. 미국의 부시 정부, 미국은 뭐 세계 최강국이고 또 과학기술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는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 해서 2006년도에 아메리카 컴피터티브니스 이니셔티브라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네. 네. 그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과학과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과학 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기초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겠다. 이공계 우수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미국의 경우에도 과학과 기술 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네. 등소평이 짓고 난 이후에 중국의 기본 운영 전략이 바로 과교 흥국입니다.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과학기술인을 우대했고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예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질문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회 현안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친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면요. 네. 2003년도인가로 기억되는데 부안 사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방패장, 아, 네, 있죠. 방패장 야단 입지 선정하는데 아,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은 물론 난리가 났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패장의 입지 선정은 과학기술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방패장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주의와 차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 안 되는 입지를 선정하면 과학기술적으로만 검증을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가장 최적지가 어디라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인들은 전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그게 불행하게도 이 정치적으로 좀 떠들썩했지 네. 않습니까? 굉장했죠. 뭐 그래서 군수가 쫓겨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광우병 사태도 아마 그가 유사하라고 제가 보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문제들인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배제됐군요. 예.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회 현안이나 사회 이슈 같은 데도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원활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을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는 국가적으로는 거죠. 사실 뭐 국력의 소모랄까 낭비가 꽤 그렇죠, 많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예를 들면 싱크홀 같은 문제. 네, 네. 그 지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순전히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출연연에서도 그 몇 개의 출연연이 힘을 합쳐가 그 싱크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거 역시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또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문제를 위해서 과학기술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이해해 역할,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딱 와닿습니다. 네, 이야기를 와닿습니다. 들으니까. 네.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또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며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곳 로비에 들어서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총괄 지원하는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속해 있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간 융합연구 활성화, 고유 임무 확립, 중소기업 연구개발 전진 기지화,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였는데요. 연구회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더욱 바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세종시로 옮긴다고 들었는데요.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한 6개월 전서부터 지방이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잘 협조해서 이전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관 출연 연구기관이 2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6개 기관이 대전 소재 그 대덕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가 그 출연연을 근접 지원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이곳에는 출연연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차세대 고속열차 기술부터 배추 및 절임 배추의 맞춤형 장기 저장 기술까지 연구 성과도 다양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은 융합 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따라 결집해 과제를 수행하고 이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융합연구단이란 연구체계인데요. 출연연 간의 융합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융합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각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모이면 새로운 그 연구 영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25개 출연연이 통합연구회 이사회 아래 뭉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던 그런 성장 동력 산업 같은 거 또는 뭐 싱크홀이라든지 뭐 AI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연연이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설립 목적이자 발전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세종시 이전에 발맞춰 출연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력도 점차 커지고 있으니까 이 국가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좀 달라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서요. 어떤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아마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 네. 우리가 그 개발 도상국일 때는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모방하고 그걸로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는 외국에서 기술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뭐 받아 올라고 해도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략이 모방형, 추격형이었는데 지금은 창조형, 선도형 R&D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이나 산업 발전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안전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 해결하는 데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층이 예전에는 과학기술자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과학기술을 몰라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R&D 정책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쭤볼 게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패러다임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의 경제력이 많이 커졌으니까 이제 받는 시대에서 주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이제 후진국들에게 조금 뭐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지 도와주고 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이카라는 아마 재단에서 ODA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분야도 외국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네네. 키스트에서 ODA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팜유에서부터 그 에너지를 네네. 에탄올을 에탄올, 만드는 네, 네. 그 공정을 개발해서 거기에 네.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키스트에서 베트남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V키스트라는 네. 그 기관을 지금 설립하는데 네. 같이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했군요. 예. 우리나라 키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네. 베트남에서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어 달라 해서 ODA 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KDI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VDI라고 그렇습니까? 생겼다고 그러던데. 네. 예. 근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요즘은 뭐 성자 독식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퍼스트 무브가 되기 위해서 1등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세계 1등 제품을 발표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60여 개가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가 걱정이라는 이야기죠.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네. 몇 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아직도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재빠르게 그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바꾸지 못했고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출연연에서도 앞으로 독창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연구,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연구 쪽으로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출연연 이야기가 나와서요. 또 출연연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기구든지 좋은 이야기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역할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간혹 혹자들은 뭐 연 4조 원을 먹는 하마다 혹은 또 10,000명 정도의 박사급의 인력 낭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언론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성과에 대해서 요즘 보이고 있는 성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저는 출연연을 이끄는 그 수장으로서 네. 그 말을 달게 듣고 있습니다. 예. 너무 콕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네.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 산업화 시대에 저희들이 출연연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크죠. 그 성과에 너무 안주했는 거 아닌가. 네. 그동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늦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극명한 이제 수치로 나타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이제 완전히 흑자로 돌았었죠. 네. 근데 기술도 이래 무역을 합니다. 서로 외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기술 무역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8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네. 재작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57억 불, 그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이 사실 따지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급하는 받는 것 비해서 것보다 훨씬. 57억 불이나 더 낸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결국에 우리가 GDP 대비 R&D 예산 투입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총 R&D 예산 총액은 절대 규모로 세계 6위입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규모에 비해 가지고 성과는 아주 기술 무역 수지 적자고 OECD 최하위라 하면 우리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왜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원천 기술 개발, 아, 기초 원천 기술 개발에 소홀히 했다. 네. 기초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독창적인 기술이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좀 소홀히 했고 또 대형 그런 성과, 우리가 아마 기억하기로 출연연에서 만든 기술 중에 가장 최근 것이 CDMA라고 기억하시죠, 그죠? CDMA. 뭐 소위 말해 우리가 대박을 터뜨린 기술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대형 연구 성과가 최근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회에서는 그런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해가 융합 연구라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독창적인 어떤 기술이나 제품 같은 거는 거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네. 다른 분야, 이질적인 분야끼리 결합하거나 기술이 결합하거나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 바로 뭐 대표적으로 아이폰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아이폰도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묶어가 융합해서 그런 완전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만든 것처럼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나 요즘 융합, 복합이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듣고 있는데 사실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지금 융합 기술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건지 감은 잘 안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예를 계세요? 들면 가장 간단한 예로 컴퓨터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통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타이프라이터 옛날에 말한 타이프라이터 할 수 있죠. 음악 들을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그 이메일 보낼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상거래도 다 할 수 불과 30년 전에는 이것이 전부 각각의 기능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 컴퓨터는 기계를 통해 그게 한 곳에 모였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바로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융합이라는 것은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융합돼가 새로운 어떤 작품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기술 내에서도 예를 들면 화공 쪽 기술도 있고 전자 기술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통신 기술, 기계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해 가지고 합쳐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를 말합니다. 출연연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출연연 얘기가 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 전체 국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대학에도 연구소가 많고, 그리고 대형 기업에도 연구소가 많은데 굳이 세금으로 출연연에서 이렇게 나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국가 저도 규모가 듣고 이만큼 커졌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실제로 출연연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력은 많이 부족했죠, 그죠? 네. 출연연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하는 그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연구 분야나 성격에 따라 출연연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그 고유 임무 정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그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각 출연연마다 당신이 가장 잘하고 당신의 원래 미션에 맞는 연구를 하자. 그러니까 그 고유 임무를 부과를 했는데요.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대로 융합연구입니다. 융합연구란 여러 분야가 합쳐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다 보니까 출연연이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허브가 돼가 연결을 해서 융합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걸 저희들이 하고 두 번째는 이래 아까 그 로제타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만 네. 많은 돈을 들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연구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종류의 사업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은 나지 않지만 없지만. 국가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출연연이 해야 된다는 근데 이야기입니다. 그게 25개 기관에 10,000명이 넘는 박사하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주된 일이고 네. 그것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한 기술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발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력이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 그렇죠. 특히. 이 고급 인력이 정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소기업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젊은 석박사 그 이수생들을 뽑아가지고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올해 한 400명 이상 저희들이 파견한 걸로 했는데 그건 물론 한시적으로 합니다. 최대 네. 3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가 직접 단기간 동안 파견. 중소기업에 가서 같이 연구하거나 기술 지도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혹시 1379 그 국번 없이 1379라는 번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는데. 예, 1379를 거시면요. 중소기업이 걸면 자기들이 원하는 애로사항들 바로 그 번호를 통해서 바로 해결해 줍니다. 중소기업 신문고네요. 그렇죠. 신문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번호인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그 1379 번호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의 그 의미가 137. 한 번 전화 걸면 3일 만에 친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1379가. 그래 진짜 어떤 의미에서 출연연이 진정한 당신의 친구가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정한 번호입니다. 네. 뭐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출연연 간에 서로 융복합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출연연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리상으로 너무 멀게 되면은 그거를 융복합하는 일도 힘들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연구는 네.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 이제까지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25개 기관 중에 16개는 대덕단지에 모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흩어져 있고요.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이제 지역 산업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요. 그 여러 지자체의 분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지리상의 거리는 큰 문제가 문제 되지 안 되네요.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세종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25개 출연 기관 중에 16개가 대덕에 있다면은 대덕에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 예. 근데 그 행정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구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거리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가까우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서울보다는 그런 세종시에 가게 된 것은 어쨌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면에서 본다면 네. 상당히 그 바람직하죠. 현장이라는 건 대덕 예, 연구단지를 대덕연구단지가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예. 가장 연구기관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게 이제 새로운 또 장소로 옮기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예, 그 12월에 이번 달에 예, 옮기나요? 12월에 네네. 저희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럼 우수 인력이 빠지진 않을까요? 이 이전은 한 8년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발표된 게 제가 알기로 2006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알고 그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정부가 이제 과제를 기획해서 톱다운식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바텀업을 하시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정부 주도형 R&D 할 때는 탑다운 방식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런 창의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나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결국은 R&D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융합 클러스터라는 조직을 운영합니다. 융합 클러스터란 건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수시로 의견 교환하고 뭐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 거기서부터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런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걸 공모를 통해가 연구팀을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을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글의 어떤 그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는 이제 구글의 이런 근무 문화에서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출연료는 아무래도 퍼블릭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교류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힘들 것 있을까요? 같아요. 제가 참 가장 아쉬워하는 게 대덕단지를 가보면 네. 연구소하고 그냥 도로하고 그 벽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오픈 공간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외국에 그런 연구단지들이 모여 있는 게 뭐 리서치 파크라 하기도 하고 네. 사이언스 파크라 하기도 하고 그런 데 가보면요. 모여가 노는 그 수영장도 있고 그렇죠. 뭐 수영장도 있고 오락시설도 네.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네. 있고 당구장도 카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융합이 일어나겠군요. 예, 저희들도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네. 해야 정말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사장님이 굉장히 좀 right person이다, 적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대개 이제 이런 출연연을 이렇게 감독하는 이런 사람들은 관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예. 이사장님은 대학에 계셨고 또 이제 예. 큰 대학의 총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비교적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을 발휘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삶. 네. 제가 그 창원 클러스터라 해서 네, 네. 창원 단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한 3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교수로도 한 31년 있었고 행정 업무 총장님도 경험도 하셨고,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연구원 원장도 했고 제가 네. 그래서 4학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방형에서 창조형. 그래서 그 개방적인 분위기에 대한 외국의 사례도 제가 많이 봤고 또 방문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덕에 가면은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라운지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게 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궁극적으로 연구기관이 그런 개방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할 방향성을 겁니다. 그쪽으로 좀 예. 맞추시려고 하는 동감입니다. 거죠. 예, 네.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예, 우리가 원래 지금 융합연구 사업단을 지금 하나 내지 2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선정한 것은 준비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 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회가 출범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내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연구단을 네. 제대로 이제 선정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융합연구 시작을 내년으로 보시면 아마 될 거고요. 네.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네. 기다려지는데요. 전 사회과학을 전공했지만 거기에 조인하고 싶군요. 말씀드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결국 뭐 융합이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인문학, 네. 또 예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가 나올 때 진짜 아마 걸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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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3년 중에 요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역시 모방형에서 창의형, 창조형,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출연연의 체질 개선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온 가장 어려운 방식에서 게 체질 탈피를 해야 개선인데. 된다는 거죠. 네.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의 습관에 젖어도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렵죠. 그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하나의 평생 업으로 해왔던 분들 그 그럼요.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학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체질 개선하는데 네. 그 체질 개선을 위한 문화를 바꾸는데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제도를 바꾸는데 인프라를 바꾸는데 거기에 제가 헌신을 할까 싶습니다.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이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자립과 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